이 상반기에 위험을 조금씩 사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한 방에 모든 자산을 들어간다? 저는 좀 템포 바스켓 하시죠. 네, 오늘 주제는 적시성 있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역시 3월 FOMC. 그렇죠. 네, 제가 1월 FOMC 때도 아마 김작가 TV 나와서 프리뷰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1월 FOMC는 본 게임이 아니다. 네, 3월 FOMC를 앞둔 전야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3월 FOMC가 이번에 이제 열리고요. 그런데 약간 정보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런 거 있죠. 예고편 보면 다 본 거 아닌가? 영화 볼 때 그런 것처럼 파월 의장이 하원에 나가서 이례적으로 25bp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25bp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당시 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얘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예고편이 어느 정도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얘기해줬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3월 FOMC 프리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각각의 뇌피셜과 각각의 이견들이 상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최악의 시장은 끝났다. 네,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발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이라는 가장 큰 카테고라이즈 안에서 하지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FOMC 프리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오늘 주제는 FOMC랑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관련된 맞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보시면 제목이 매파주의보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주의보라는 게 지금 3월 FOMC를 앞두고 25bp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두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매파적인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3월 FOMC는 좀 더 매파적일 것 같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죠. 거기서 중요했던 게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유럽. 그 유럽의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전쟁 이후에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전까지 월가를 비롯해서 여의도 많은 크루들도 이번에 ECB가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 충격을 넘어서 유럽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뚜껑을 다 열어봤는데 오히려 긴축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경기보다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쪽으로 완전히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다음 주, 지금 이번 주에 있는 3월 FOMC 미국조차도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얘기가 좀 재밌어요. 제가 제목을 적정금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로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핵심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라든지 국제유가를 제외한 코어 CPI죠. 그리고 세로축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월간 기준으로 제가 쭉 3포도를 그린 거고 이 추세선을 보시면 이 R스퀘어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거든요. 상관관계가 0.85,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0.9.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물가가 6%면 금리가 거진 6% 언저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과거 통계상. 그런데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 동그라미 친 지역은 작년이었습니다. 2021년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선에서 이탈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월달 CPI가 7점 몇 프로 아니었나요? 그건 헤드라인. 헤드라인 CPI는 7.9%로 40년의 최고치. 그런데 코어 CPI는 보시는 것처럼 6.4%. 네, 이것도 사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자, 6.4%의 핵심 소비자 물가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6% 가까이 돼 있어야지 과거 통계를 봤을 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 그러면 이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두려운 거냐면 조만간 6%로 가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는 거면 조만간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조만간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그래서 위험 자산을 사야 되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6%까지 갈 거다. 10년물 금리가 6% 간다는 것은 미국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그렇게 통화정책 정상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거다.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가 안정적일 거야. 그리고 연준도 완전히 완만하게 갈 거야. 라고 궁극적으로 저도 가능성을 보면서 보는 애널리스트지만 그래도 지금 이 3월달, 그다음에 5월달, 6월달 이 상반기 FOMC까지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지난 한 4, 50년 동안의 수많은 통계의 그 실적 대비, 현상 대비 지금은 워낙 벌어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가는 것보다는 이전 추세로 따라잡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자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정금리라고 했는데요. 이번 3월 FOMC에서는 사실 파월 의장의 Q&A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기자가 질문할 거예요. 중립금리는 몇 퍼센트 수준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파월 의장의 멘트를 사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보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 자,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헤드라인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였잖아요.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오는 월간마다 지난주에 미국장이 크게 내려갔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그 서베이 중에 심리 지수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이면에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 아니야,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차트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항목이 그것을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 같냐를 보고 우리가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게 81년 11월 이후 최고치 찍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5%를 훌쩍 넘을 거다. 자, 이것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매의 발톱을 숨길 가능성이 적다.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감. 그래서 저는 이 3월 FOMC를 딱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파월 의장이 50bp, 뭐 75bp 이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의장이 25bp 얘기했기 때문에 25bp 올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은 25bp지만 그러면 다음번에 도대체 얼마 올린다는 거지? 요번에 25bp면 다음번에 50bp인가? 아니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나?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이 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3월 FOMC는 이 매파주의보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이번 3월 FOMC는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 항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25bp, 일명 베이비 스텝. 항상 이렇게 올렸습니다. 엔간에선. 근데 이거를 파월 의장이 그렇게 연설을 한 다음에 이게 CME,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선물에서 향후 25bp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한 건데요. 95%.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25% 올릴 거라고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죠. 호재지만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bp 스텝 자체가 우리는 25bp 했기 때문에 완전히 비둘기적인가?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 이유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25bp 정말 연준 의장이 이례적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대로 갈 것이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는 아카데믹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는 금리 수준. 그러니까 이 금리가 딱 되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가장 고요한 상태의 적정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립금리는 지금의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는 최종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파월 의장이 지난 하원 연설에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 2에서 2.5%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앞으로 많이 올려봐야 2.5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표치를 이미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준 거죠.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멘트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매파적일 것 같다. 이게 만약에 2에서 2.5다라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고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런 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중립금리는 2에서 2.5%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명명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차트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 뉴욕 연준에서 중립금리를 원래 발표했었어요. 이게 알스타라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 공식적으로 끊겼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의 중립금리는 이렇게 미국의 10년물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0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번 멘트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25bp 베이비 스텝 하느냐. 두 번째, 파월 의장의 이 중립금리 멘트. 과연 이전에 얘기했던 2에서 2.5%가 맞느냐. 네. 아니면 더 높아지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중립금리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3월달 분기말 FOMC다 보니까 점도표가 발표될 겁니다. 자, 12월 달의 점도표가 왼쪽입니다. 보시면 2021년엔 동결이었고요. 네.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이때 3번, 2023년도 3번, 네. 2024년도 2번. 그래서 총 8번 올리겠다라는 게 지난 12월 FOMC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롱글러 런,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5년 전망치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립금리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빨간 거랑 파란 거랑 검은 건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빨간색, 파란색 뭐냐면 이게 각각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매파적으로 가장 하이, 매파적으로 찍었던 사람이 이때는 가장 낮게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중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사람들, 이거는 비주기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네, 그래서 대부분 2.5%에 지금 수렴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립금리가 2.5%고 25bp 3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2.5%까지만 올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또 주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그렇게 하면 시장이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12월 FOMC에서 그랬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오른쪽 차트는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의 인상 횟수예요. 25bp씩 올렸을 때 3월달 올해 벌써 한 번 정도 다 반영돼 있다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는 6번 정도까지도 올린 거라고 다 반영돼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연준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6번 올린다 그랬는데 금융시장은 무슨 소리야. 올해 다 6번 올릴 거잖아. 라고 이미 완전히 매파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래서 매둘기다. 시장이 워낙 매를 먼저 맞고 있어서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서건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건 결국 좀 더 시장이 워낙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풀어질 거다. 그 풀어진 시점에 우리는 위험을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만히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는 3월달 아니면 5월달 이 FOMC까지는 좀 더 매파적으로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 판단입니다. 네. 이건 되게 테크니컬한 건데 1월 FOMC에서 기자회견 때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보는가? 당시 장단기 금리차가 75bp였어요. 네. 그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장기 평균 수준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리즈너블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1.2%가 평균인데요. 더 앞단으로 내려가면 75bp 정도 돼요. 그래서 그래, 장기 평균에 그냥 수렴하겠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리세션,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대변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45일밖에 안 지났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30bp로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1월 FOMC에서 질문했던 기자였으면 똑같이 질문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장기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30bp다. 지금은 어떻게 보냐. 파월 의장이 이런 멘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75bp부터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 그 말은 완만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금리 많이 못 올리겠다. 그런데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꼭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멘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비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안 좋지만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중요하다. 라는 멘트로 가닥이 잡히면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장이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 스태그플레이션. 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템포 바스켓, 즉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럴 마이웨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QT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QT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1월 FOMC 때. 어떻게 줬냐면 QT 때문에 시장이 많이 놀랄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015년에 하셨던 거 봤죠?
그때랑 비슷하게 갈 거고 이번에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그때는 많아봐야 연준의 자산 규모가 4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8.9에서 9조 달러나 됐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페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대한 천천히 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할 거면 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 라는 게 1월 FOMC였어요. 그래서 실제 1월 FOMC에서는 처음에 딱 판이 열자마자는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후적인 해석이 파우젤 멘트가 워낙 매파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오른쪽 차트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향후 연준이 지난 QE라는 그 자산 매입을 하면서 주로 샀던 국채랑 그다음에 MBS, 모기지, 저당 채권이에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지난 2008년도에는 연준이 국채를 이때는 샀는데요. 어떤 국채를 많이 샀냐면 장기채를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를 많이 샀다는 것은 만기도 장기간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장기채를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의 긍정적인 거는 위기를 이겨냈다. 부정적인 거는 역시 양극화와 버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기간에 또 급작스럽게 양적 완화를 했지만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많이 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는 만기 도래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내년부터 거의 1조 달러 넘게 국채의 만기가 도래해요. 이렇게 1조 한 1000 정도 되고요. 1000억 달러. 이거는 한 8천억 달러 정도 넘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재투자만 중단하더라도 아마 빠르게 3조 달러 정도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조 정도는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준은 이렇게 국채를 계속해서 소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것은 가장 연동된 게 미국의 금리, 거기에 연동된 게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국부랑 워낙 연동돼 있어서 이왕이면 국채는 좀 가져가고 싶다. 롤오버를 엔간하면 하고 싶다. 단 MBS 같은 이거는 좀 빨리 처분하고 싶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멘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가 힌트라고 봅니다. 어떤 힌트냐면 그렇다면 국채는 요번에 단기채를 주로 샀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 돌아올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규모가 9조에서 8조, 7조, 6조로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일각에서는 해외 IB들은 이거 양적 완화 10년 걸리겠네. 20년 걸리겠네. 아니면 아예 못하겠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긴축을 처음에 하겠다는 의도가 희석되는 거죠. 자, 연준으로 하여금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연준으로 하여금 아마 이런 셈이 있을 것 같아요. MBS를 재충전을 중단하고 싶은데 보시면 MBS는 2035년부터 만기가 조금씩 도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더구나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모기지 가격들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모기지를 빌려왔던 사람들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빌릴 때는 2%인데 지금은 4%라서 안 갚고 계속해서 유예하는 거죠. 즉 시장에 나와야지 연준이 이걸 팔아제끼는데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연준이 2035년까지 못 기다리고 미리 자산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다. 이게 시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연준은 재투자 중단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한다 싶으면 결국 자산 매도, 이 주택저당채권을 미리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시장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아직까지 연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월 FOMC에서 나오면 저는 그나마 연준이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의중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깜깜이에 들어간다. 3월 달에도 안 나와? 그러면 5월 달에도 안 나와? 6월 달까지 안 나와? 이거는 오히려 시장으로 알고 호재가 아니고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FOMC에서는 앞에 4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QT 방식, 1월 FOMC에서는 따로 페이퍼를 하나 내고 원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업로드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어제 이거 만들느라고 좀 늦었어요. 이게 뭐냐면 2015년하고 딱 이제 제가 1대1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잘 보시면 2015년, 2014년 10월에 QE가 종료했어요. 지금 3월 달에 QE가 종료한다 그럽니다. 3월 달에 종료하기로 했죠. 2014년 10월에 QE 종료하고 금리 인상까지 1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곧바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1년은 그냥 확 빠른 거네. 네, 단축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래서 시장이 그동안 힘들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내성이 생겼죠. 자, 문제는 2015년에는 12월 달에 한번 올리고 또 1년 뒤에 한번 올렸어요. 1년. 엄청 천천히 가는 거죠. 완전 베이비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QE 종료하고 2년에 걸쳐서 50bp 올렸다고요. 얼마 안 올리네 진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3월 달에 원래 50bp 빅스텝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이 좀 강화됩니다. 네. 보시면 2017년 첫 3월 달 FOMC 때 또 25bp를 올려요. 네. 이때 1%입니다. 네. 이 1%라는 레벨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 지금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면 기준금리가 상단이 0.5. 네. 자, 그러면 5월 달에 또 다음 FOMC입니다. 25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5bp 하면 또 다행입니다. 이때도 50bp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5bp 인상하면 75bp입니다. 0.75%예요, 레벨이. 그때 QT가 예고될 것 같아요. 3월 달에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예고냐면, 아, 우리 1월 달 FOMC 봤죠?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이냐면, 한도를 얼마나 줄여가 나갈 것이며, 국채부터 줄 것인지, 아니면 MBS처럼 저렇게 만기가 긴 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어나운스가 있을 것 같고요. 6월 FOMC가 되면 다시 한번 금리를 25bp 올리면 이때 1%입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에 이번 주 FOMC에서 금리를 한번 올리고 1% 기준금리가 되는데 3개월밖에. 3개월. 이때는 2년이 넘게. 2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시각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싸졌어요. 싼 가격엔 장사 없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지. 위험을 안고 사야지. 언제 사냐.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도 확률적으로 보다도 더 깨질 가능성보다는 업사이드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가격이 많이 싸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특히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거죠. 바닥을 봤어? 그러면 질러야지. 저는 이건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바닥을 봤다는 건 오케이지만 이때부터 천천히 매집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3개월은. 바닥이 좀 길 수도 있다는 뜻인 건가요?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다가 이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그것 또한 기회비용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싸져서 어느 정도 위험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랬다고 자 그러면 3월 말 FOMC 끝나자마자 몰빵 이거는 참 위험할 것 같다. 싼 건 맞지만 지금 다 사야 할 시즌은 또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돈을 버시는 분들은 역발상이고 위험을 안고 사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모든 가정을 갖고 중립적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장기의 평균적인 수렴을 위해서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시행성이 늦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큰 돈을 버셨던 분들을 보면 역발상인가 아니면 위험을 안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승부를 건 다음에 전전긍긍해서 모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매몰되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좀 더 시계를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봐서 상반기 내에 조금씩 매집해 가서 그때 좀 더 편하게 하반기를 맞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이전보다 단축되는 기간도 짧고 또한 불확실성도 많다. 자, 2017년 얘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요. 분기 6월 달에 또 다시 25bp를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QT를 예고해요. QE가 종료되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거진 2년 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QT를 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랑 다르다. 7월 달에 2차로 예고합니다. 이제 진짜로 QT 할 거예요. 성명서에도 문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드디어 QT가 시작하는데요. 이때 줄여나가는 한도를 100억 달러로 딱 명명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억 달러씩 시작해서 분기 말 100억씩 늘려가서 최종 500억 달러까지 줄일 것이다. 여기도 재밌는 게요. 2017년 10월 달에 QT를 100억 달러 딱 시작하고 보시면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거의 6개월 동안 금리를 안 올립니다. QT만 했어요. 이래서 2017년도에 주가를 보시면 신흥국 주가가 좋아요. 한국 주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노는 거죠. 같이 안 간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괜찮네. QT해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고 내성이 생겼네.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리랑 같이 올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조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나. 물론 2018년에 들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큰 조정이 받습니다. 결국 이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 3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QT는 이때가 끝으로
더 이상 QT를 못하고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자, 이때를 저는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예단합니다. 그래서 자, 이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결국 좋았던 시기에 가장 포인트를 보면 QT랑 인상이랑 따로 놀았다. 금리 인상과 QT랑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같이 할 것 같아요. 같이 하겠네요. 네. 같이 하면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다 불안했다. 처음에는. 물론 그게 또 내성이 생기되죠. 근데 저는 이런 불안한 포인트를 안고 지금 가격이 쌓였다는 것은 알지만 이거를 블랙박스인데 또 같이 할 가능성이 이번에 워낙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MBS의 만기 도래를 봤을 때 먼저 삼각시킬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저도 둔화될 거라고 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둔화될 가능성이 좀 지연된다면 연준이 그걸 충분히 알 텐데 그래서 저는 글쎄요 여전히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상반기의 위험을 조금씩 사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한 방에 모든 자산을 들어간다? 저는 좀 템포 바스켓 하시죠. 얘기를 여전히 합니다. 또 사지 말라는 뉘앙스는 아니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을 안고 사는 국면에 오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QT 할 거고 금리 올릴 거고 그리고 점도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2년에 걸쳐서 6번 한다 그랬는데 이미 시장은 올해 6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미세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물론 넓게 보면 대세가 정해졌는데 테크니컬한 부분 한두 개 확인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냐? 이번엔 달라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QT를 모든 IB들이 7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100억 달러로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적어도 200억에서 300억 달러는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이때는 대차대표 자산 자체가 4조 달러. 지금은 2배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은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과연 금융시장이 아니면 우리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스럽다. 적극적으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즌은 언제부터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말은 제가 이번에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자신 있게. 네, 왜냐면 매달 나올 거니까. 다음 달 가서 아니다. 아니죠. 다음 달 가서 제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랬으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전망을 할 때 구독형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 2, 3의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나오는 채널이 아니면 1년 뒤에 보면 결론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1, 2, 3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너 그때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 케이스를 보시면요. 6월 달에 잠깐의 조정 이후에 하반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예고하면서 따르고 갔기 때문에 저도 이 QT의 예고가 이번 주에 있을 3월 FOMC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번에는 QT 예고를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QT 예고가 확인되는 5월, 6월. 저는 적어도 이 6월 FOMC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단락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죠. 3개월 안에 나눠서 위험 자산을 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게 비중을 봤을 때 3월달 100%, 6월달 0%가 아니고 0%가 아니고 잘 배분해서 사야 되는데 그게 QT라는 것을 확실히 예고할 때 더하기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졌을 때 요번에도 파월 의장이 25bp 금리 인상했다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감을 보면서 3월 FOMC를 보는 것처럼 QT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자. 그렇죠. 명확한 게 나왔을 때는 좀 더 비중을 늘려보자. 그렇죠. 그때가 오히려 불안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오히려 들어갈 타이밍이다.